보건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장 교수는 전 세계에 이렇게 산업용 마스크를 일반인들이 착용하고 다니는 나라가 있냐며 이런 마스크는 호흡 빈도를 증가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줘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미국 흉부학회 같은 각국의 전문 기관들도 경고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얼굴에 완전 밀착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데 마스크 권위를 너무 쉽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매우 유해한 공장 같은 환경에서 착용하는 산업용 마스크를 일상에서 쓰라고 문제의식 없이 권하는 사회가 정상인가.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해법으로 공포 마케팅을 동원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닐까. 사회적 해법을 만들어가는 지난한 과정보다 너 죽고 싶냐는 협박이 언제나 빠르고 간단하죠. 분단이라고 하는 상시적 불확실성에 노출된 시간, 빨갱이란 협박 하나로 문제를 뭉개버린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걸까요? 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만 이 협박 만능 사회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읽고서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기사인데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팩트체크들을 일종의 해주겠다라면서요. 앞으로 계속 나올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 물론 문제인데, 산업용 미세먼지, 산업용 그 마스크. 예. 왜냐면 일반 마스크 그 올은 너무 커가지고 입자가 통과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산업용 마스크를 쓰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권장, 뭐 정부 부처도 언론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 기사를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작업할 때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밀착해서 쓰게 되면, 땀도 나고, 호흡을 숨을 쉬기 쉽지 않죠. 네, 호흡을 가빠서 쓰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각국의 이런 그 의학회나 학회에서 그런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가빠지고 해서 안 좋다. 건강에. 심장에도 안 좋다. 이런 경고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짧은 시간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 오랜 시간을 쓰고 있으면 네. 답답해서 불편합니다. 이게 불안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안을 최대한 자극해서 장사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예. 사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해법을 찾을 때 가장 간단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이럴 때 생존 배낭. 사실은 그 배낭으로 핵 문제에 실제 폭발하거나 뭐 했을 때 전혀 대응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간단하죠. 예. 심지어 안정감도 주고 예. 장사도 되고. 예.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라도 알려주면 마음이 좀 편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 마스크 쓰라는 것도 굉장히 기만적인 해법인 거예요. 실제로는 미세먼지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관계부처도 언론도 우리는 이 정도의 해법을 제시했다 하고 면피하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 해법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게 협박과 일종의 기만으로 대충 떼우고 넘어가는 해법이구나 이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참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요. 이 미세먼지 문제를 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게 대충 떼우는 해법이고 면피하는 해법이며 실제로는 공포 마케팅을 동원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문제를 한번 앞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하게 됩니다. 9시 정도일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는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회동 이후에 백악관 방문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억해보면 1차 때는 미 수교국 또는 적성국. 네, 뉴욕으로 들어갔었죠. 예, 예. 북한을 바로 워싱턴으로 들이는 데 대한 문제 또 북한도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으로 가는 게 편하다 등등 해서 워싱턴으로 바로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바로 그냥 워싱턴으로 갔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개최지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베트남의 단항이 될 것이다. 예,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예. 또 하노이도 아주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네, 베트남 쪽에서는 하노이가 될 것이다. 이런 서로 다른 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다른 뉴스가 나오고 또 시기도 베트남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베트남으로 올 것이다. 2월 중순 정도로 예상된다라는 네. 취지의 이야기인 건데요. 미국에서는 3, 4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장소도 시기도 엇갈리게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 때 또 비슷했어요. 결국은 센토사 섬이었는데 그 전에 다른 장소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네, 그때 판문점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었는데요. 네.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건 사실은 곧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베트남으로 좁혀졌다라는 사실은요, 이제 예. 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도시 가지고 왔다 예. 갔다 하고 시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빠르면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발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2박 3일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이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지난 주말에 서원 국정원장이 워싱턴에 가서 또 조율하고 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미 CIA 국장을 만났다라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정상회담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CIA 국장이었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국무부 수장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CIA가 이 일을 계속 담당했잖아요. 네, 정보 업무도 예, 맡았던 그러니까 바가 있거든요. 서원 국정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다 폼페이오 정보기관의 수장 혹은 수장 출신으로 지금 사실 셧다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물밑에서 미국이? 이렇게 작업이 가능했다는 네. 것들은요. 정보기관이 움직여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아마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뭐냐 서로 주고받을 여기 대해서 이제 계속 영변 핵시설 얘기 나오고 ICM 폐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카이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행동 먼저 하자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도 경제 제재 일부 완화, 예.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작년과는 다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네, 일종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의 초석 등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요.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소식으로 돌아오죠. 예, 국내 소식으로 갈까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저희가 여기서 특별 게스트가 짧은 많습니다.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데 짧은 인터뷰가. 예. 네,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 고민에 들어갔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어제 아침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그것도 밤 11시 30분까지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모든 일정들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보지 않은 분들 잘 모를 텐데, 원래 이제, 질문 답하고 나서 조서 열람을 해가지고 본인이 한 말과 다르거나 뉘앙스가 다르면 고치거든요. 근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 본인이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조서를 열람한 시간이 더 길어요. 네, 훨씬 더 길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네. 20몇 시간 조사받았는데 30시간 열람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꼼꼼히 살펴보는 정도를 넘어선 거죠. 이거는 통째로 외운 게 아닌가, 첫 번째. 또 하나는 원래 이제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조서를 보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서 아무래도 질문 자체가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질문을 듣고 답하고 할 때까지는 전체 패턴을 어렴풋이 알다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더군다나 전문가잖아요. 양승태. 최고법관이었기 때문에 네. 피의자 신문도서가 어떻게 법정에게 사용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아, 이 있습니다. 질문이 어디로 가려고 네. 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본인이. 외우고 파악하고 그래서 아마 재판 혹은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대비하는 게 아니겠는가. 네, 피해자 방어권 차원에서 아주 단단하게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의 권리니까요. 네. 예. 그렇긴 한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자, 하나 정도 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네, 하나 정도 더 하면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2년 임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원과 검찰에서 파견받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로비 창구가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지만 여전히 국회에 파견하는 법원과 검찰의 자문관은 남아 있어서요.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로비 창구 맞죠, 뭐. 예. 의회가 사법부를 향한 로비 창구이기도 하고 사법부가 의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민원을 주고받는 그런 창구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임종원 전 차장의 추가 공소 사실을 보면요. 충분히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안은 검찰발 뉴스로 검찰이 자료를 들고 있다고 하니까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가름이 나겠죠. 예. 이 창구밖에 없었겠냐는 생각도 합니다. 예. 이것은 그나마 공식적인 창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창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혹은 그 예하 인사들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거든요. 혹은 국회에서 직접 하지 못하면 청와대를 거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창구를 거친 게 다겠는가. 지금 서영구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건 이 창구를 거쳐서 네, 어두운 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요.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창구를 닫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TBS 간판 저녁 시사 프로 색다른 시사 김종배 씨가 이 하차를 합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리고 월요일부터 진행자가 바뀌어서 그런데 저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 뉴스공장의 동침 매치 고정 패널이었던 분이에요.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잠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네. unbelievable인데, 네. unbelievable. 아니, 네. 시사 프로 진행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계속 뭐 뉴스 공장을 들으면서 공부만 해왔죠. 진행은 처음입니다. 네. 프로그램 명은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뭐 바뀌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진행하셨던 색다른 시선 네. 배종찬입니다. 이렇게 나갑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 이걸 뭐 또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배종찬 본부장님이 금방 바꿀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제목은 바꾸지 말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람 이름은 바꾸기 쉬우니까요. 그냥 살짝 지워버리고. 네. 안 그러면은 배종찬의 금잔디라든가 네네. 있지 않습니까? 철잔디라든가 맞습니다. 또는 네. 뭐 색다른 시선이 아닌 몸 다른 시선. 몸다른 네. 시선. 뾰족한 시선. 네. 분산된 시선. 네. 이야. 저녁 프로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여기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정관용 박사 오래된 분이고요. 그럼요. 정말 네. 진행 잘하시는 분이고. 최고시죠. 네. 그리고 YTN의 이동영 작가 있죠. 네. KBS의 김영민 씨 있습니다. 네. 이 시간대에 들어가시는 건데, 금방 바뀌겠네요. 오늘 제가 왜 나왔죠? 네. 기라성 같은 분들이고요. 제가 네. 뭐 또 존경하는 분들이고 배워가면서 해야 되고 저는 또 이 이른바 진행 햇병아리이기 때문에 또 겁 없이 할 수 있는 또 진행자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겁 없이 해가지고 금방 잘리는 거죠. 네. 그 역시 그냥 제가 믿을 건 배심. 또 뉴스 공장 출신이라는 거. 또 김호중 공장장님께서 뭐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적극 지원을 해 주시겠죠. 아니죠. 네. 적극 지적하겠죠. 저 양반 안 된다. 이렇게. 왜 그러세요? 속마음은 아니, 이게 속마음은 안 그러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알릴레오도 하시죠. 최근 갑자기 전성기가 1월 들어서 예기치 않게 몰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저 뭐 안성기는 아니고 전성기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아재 개그 있지 않습니까? 네. 설렁한. 음. 그 분위기를 컨셉으로 계속 밀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른 아마도 이제 그 초보여서 제작진들이 이런저런 요구가 있을 거예요. 절대 듣지 마시고 네. 본인 원래 스타일대로 하시면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잘리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감각과 네. 본인의 있는 그대로가 먹히면 계속 가는 거고요. 이게 곧 감각이 마비될 것 같습니다. 아, 그나저나 저희 공장장님, 제가.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이제. 아, 갈까요? 네네. 아니, 여기서도 청취율 1위 유지 비법을 꼭 여쭤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비법이에요.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해서 그게 시대하고 맞으면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네요. 그러니까. 아니 흉내나 네.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코치로 네. 될 일은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눈치 코치 보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한 달 있으면 프로그램이 바뀔 테니까 네. 그때 한 달 어땠는지 소감 묻을 때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자리는 꼭 좀 비워두시고요. 덩치. 네. 아, 덩치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간은 뭐 안 하는 거죠. 다른 프로의 진행자인데 저희 네. 패널로 나오시면 안 되겠네요. 네. 안 될 건 없는데 안 되신다고 하니. 아, 덩치 매치 패널이 바뀐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예. 네.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 월요일부터입니까? 네. 오후 6시? 네. 6시 18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 진행자입니다. 색다른 시선의 배종찬 진행자였습니다. 어머니,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라디오 한 대 집에 들이시고 아침 뉴스는 공장장 한 뉴스공장에서 오랫동안 고정 출연 하시다가 당선 이후에 발길을 끄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오랜만에 그것도 잠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나오고 안녕하세요. 10분만 하자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바빴는데 김어준 공장장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당선되면 나왔습니다. 꼭 나오시기로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하지만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한 달 가까이 지키지 않았다. 아, 그동안 라디오 출연을 안 했다. 한 달 가까이 몇 번이나 바꾸시고 어쨌든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삼수 예. 끝에 당선되셨는데 그 당선되고 나니까 되길 잘했다 싶으세요? 아니면 야 이거 괜히 했다 싶으세요? 아니, 정말, 저는 야당이 지금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해서 잘 해보려고, 이제. 거기까지는 했고요. 알겠는데 막상 되니까. 되니까 일이 너무 많네요. 네, 일이 괜히 너무 됐다 많고 싶진 않고요? 하루가 정말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예, 다르죠. 예. 그리고 뭐 워낙 사고를 많이 치는데요. 이 정부가 요새. 예. 자유한국당도 사고 많이 쳐요. 그러니까 오전엔 분위기 좋았는데 점심 때 좀 나빠졌다가 또 저녁은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루 종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고 나면 자꾸 뭐가 있어서 잠을 잘 많이 못 자는 게 조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5시간 못 자나요, 요새는. 예. 후회는 없으시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후회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에 치여서 그런 생각을 네. 할 겨를도 없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수면도 부족하시고 네. 피부는 괜찮으신데.
언론에서 친박이 밀어서 됐다고들 하는데 그건 아니죠? 뭐 갑자기 또 친박이요. 그건 아니죠. 저희 당이 이제 친박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는 좀 그거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친박이 밀어서 됐다 그러길래 아니 우리 당 의원 제가 68표 나왔잖아요. 우리 당 의원들이 68명이나 친박이 68명이나 되냐 그랬어요. 칭찬 한번 해드리고요. 원내대표 네.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 정도 표차는 굉장히 드문 네. 제 기억이 없어요. 예. 네. 압도적 그렇게 인기가 좋으셨습니까? 제가요 여태까지 선거운동한 것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 것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공천도 겨우 막판에 받아갖고 사실은 한 달을 선거운동을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내대표 선거운동은 국정감사 끝나기 직전부터 했으니까 한 45일이나 일단 기간도 길고요. 네. 그다음에 맨투맨으로 다 만나셨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제일 질 나쁜 유권자가 국회의원인 거 아시죠? 그렇다면서요. 네, 네. 다 찍어준다 그러시는데 절대 믿을 수 없는 거. 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표를 많이 얻으셨어요? 결국은 선거는 역시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의원님들의 절박감 같은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어떻게 보면 한쪽이 한 번 하면 뭐 그 다음은 또 이쪽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비박이 한번 했으니까 그렇다고 친박은 아니신데 어떻게 표를 그러니까 얻었냐 이제 이거죠. 친박 쪽이 결국은 다 나오셨던 분들이 다 드랍하게 된 것이 저한테 유리하게 됐죠. 그건 의원님 때문에 다 드랍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구도를 그러니까요.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거 과정이었죠. 그게 이제 본인의 예. 정치력이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네, 예. 그렇죠. 예. 친박 말고 내가 양쪽을 다 아우르겠다 이렇게 설득해서 네, 그렇습니다. 된 거라고요? 네. 그렇게 설득력이 좋으셨어요? 인기도 좋고. 어쨌든 결국은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또 디스하시는군요. 디스라니요. 이게 역으로 칭찬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압도적인 표차가 당내에서도 네. 기자들도 그 정도 표차는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예, 본인도 맞아요. 예상 못하셨죠. 저는 나중에는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표가 많이 나오는데 계속 아니라 그래서 아니 그거야 모든 원내대표 후보들이 항상 자기 표 원내대표가 받는다는 그 표를 다 합치면 국회의원 수보다 많아요. 맞아요, 원래 맞아요. 항상. 맞아요. 예,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요. 그나마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이 그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친박 비박을 넘어선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좀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박 비박 지나가니까 그런 오디오도 있던데 저 잠깐 들어볼게요. 친박 비박 지나가니까 들어오는데 친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친박 비박을 넘었더니 이제 또 친황을 들고 나와요. 이 통합에 있어서 그런 당원 당규에 따르지 않으시면 앞으로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곁들여 드립니다. 제가 뭐 이거 윤리 회부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 당원 당규 잘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황이 있어요? 엊그저께 연찬회에 가서 한 말인데요. 예. 요즘 무슨 말만 하면 다 나와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날 연찬회장을 가는데 어느 기자가 불쑥 물어보더라고요. 친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아니 벌써 친황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반응을 처음 했고 들으셨어요, 그때? 네, 저는 사실 기자한테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연찬회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그래도 저희가 전당대회를 다음 달에 하기 때문에 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어느 쪽으로 또 뭐 줄 서는 모습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 단계에 보면 이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캠프에 참여할 수 없다. 의원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현역 의원은 지켜달라고 그렇죠. 네.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기자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길래 제가 가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윤리 회부 얘기도 하시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던데 부드럽게 세게 좀. 그렇게 웃으면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윤리 회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 하실 정도면 실제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그렇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하고 이렇게 가까운 분들로 거론되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당내에. 아니, 그러니까 당내에 뭐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예. 이런저런 인연으로. 근데 예. 이제 모든 후보들이 다 줄을 세우면 예컨대 이제 뭐 친황, 친오, 뭐 친정 뭐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면 친오는 없다고 오세훈 전 시장은 잠시만요. 지금까지 친오라는 말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좀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고요.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친오는 없다고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당내 전당대회가 흘러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그런 부분은 경계하자 이런 말씀을 근데 드렸습니다. 자기 세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친황으로 이렇게 세가 몰려가긴 합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지금은 사실은 전당대회 앞두고 의원님들께서 뭐 그렇게 특별히 의사표시를 하시거나 그런 지금 단계는 아닌 것 당대표 같아요. 출마를 하시는 것 같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실 것 같은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라는 건요.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느냐, 누구로 확정되느냐가 되어야지 이제 본격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나오시는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대표님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적당한 예. 타이밍이 되면. 예, 예. 근데 김배용준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 그것도 본인은 나오신다는 말, 본인은 아니라고 듣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라고 했다가 뭐 듣고 아니라고 듣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다고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오실 건지 근데 여부에 이제 대해서. 올해 여기 계셨으니까 들어보면 아시죠.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나옵니까 이분도? 저희 자꾸 안 물어봐요. 아무에게도. 왜냐하면 공정성을 가져야 되니까. 뭐 누구에게도 잘 물어보지 아무하고도 않습니다. 안 친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제 누구하고 68회로 친하려고 바뀌긴 하는데. 하셨지만.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하셨는데 이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는 흥행 성공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예, 당황하셨죠 그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 네. 저희가 이미 그 전에 모든 의혹을 다 이렇게 공개하고 그것이 이미 다 이슈화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거는 그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없으면 분명히 언론은 한 방 없다라고 쓸 것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파행을 시킬 거냐 말 거냐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당이 뭐 핵심적인 박형철 비서관이나 비서관들 다 출석 안 시켰죠. 뭐 철벽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저 발언들이 속기록의 저 발언들이 나중에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구나. 우리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자.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뭐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운영위를 한 방에 했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 역전 홈런을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저는 그래서 예? 이거는 예. 뭐 차곡차곡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모으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평가들은 그렇지는 않던데 야박하던데요, 아주. 뭐 언론의 평가에 저희가 신경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참 당내에서는 준비를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얘기가 안 드셨어요? 아니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여당이 편파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네. 뭐 판을 깼어야 되지 않느냐. 뭐 아마 그러면 소리 지르고 뭐 판 깼으면 시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날요 발언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조국 수석이나 뭐 이런 임종석 실장의 발언 자체가 모순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보면 뭐 이런 무슨 블랙리스트가 없다 그랬다, 있다 그랬다, 다시 뭐 없다 그러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사찰 부분도 아니 동의를 받았으니 괜찮다. 동의를 받아서 털다 보니 사생활이 나왔고 그 사생활을 갖다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런 거 다 별건 조사하고 다 문제되는 거거든요. 임의동의의 범위에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차곡차곡 쌓여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있었다? 봅니다. 예. 예.
최근에는 또 그 손혜원 의원 그 투기 의혹, 뭐 손 의원은 사제까지 투입한 문화재 살리기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초권력형 비리라고 하는데 이 초권력형 비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손혜원 의원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5분이 짧게 현안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그냥 뭐 보통 통상의 초선 의원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어떤 초선 의원 아닌가요 그냥? 통상의 초선 의원하고는 달리 예. 우리 저기 김정숙 여사님이랑 굉장히 친한 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동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인 사실은 거하고 이산하고는- 문화재를 살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네. 예산이 국가 예산이 지금 1,100억 원이 투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에서 1,100억 원이 본인 투입돼요. 관련 건물에는 투입되지 않는다고 아니 하던데요. 그 거리에 다 있어요. 그 건물들이. 그렇지만 지금 그 건물에 15채라고 투입되지는 하는데 않는다고 하는데, 예. 아니죠. 그 1,100억 원이 그 거리에 투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미 이제 뭐 땅값이 올랐다 어쩌다 하는 그 현장 부동산들의 이야기가 있고 거기다 이제 앞으로 투입되면 당연히 오를 거라는 것은 예정되는 거고요. 예상되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들 상식에 도대체 이거는 내가 그냥 정말 천한 목적으로 했어. 이게 납득이 될까요? 선한 목적으로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면 정말 나라 예산을 애시당초부터 투입하고 본인이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저는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어도. 예, 저는 이게 일단은 1,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막강한 힘. 야, 초선 의원이 정말 이런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은 친하기 때문에 막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박지원 의원은 그 선정은 본인의 글쎄요. 그러니까 의정 저희는 활동이 될 국회에서 거라고 하는데.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경위로 이러한 것이 결정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여당에서 그런 식의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여당 될 간사실을 거냐. 유지하게 한 것이요. 그렇죠. 예. 이 문체위 간사가 핵심적인 자리잖아요. 네. 문화재청에서 500억. 문체위 간사가 그 핵심적인 자리인데 문화재청 500억을 받았는데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저는 그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뭐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일파만파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여당의 처리를 보면서 여당이 너무 아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혹은 뭐 문체의 여당 간사실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근데 여기에 김정숙 여사가 왜 등장하는 거죠? 그 사익에 김정숙 여사의 이익도 같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의 비리라면 권력형 비리라고 할 텐데 이게 친한 분이 하신 거니까 초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익에 김정숙 여사의 이익도 같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아닌가요? 얘기하는 게 아니죠. 1,100억 그럼요. 원이나 들어왔으니까. 네. 이거는 그럼 김정숙 여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저기요, 건가요? 저희 예산을 예. 10억 얻기도 어려워요. 보통 의원들이. 그래서 참 제주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 거죠. 뉘앙스는 김정숙 여사의 영향이 여기 들어갔다는 이제 자꾸 거. 그렇게 저는 아니, 주장이 그러하니까요. 청와대가 주장이. 아니 저희가 말한 거는 그거 입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몰고 가세요? 난 청와대가 주장이 나왔으니까, 예민하게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의아해요. 예민하게 대응하는 게. 예민하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게 보통의 그냥 초선 의원하고 다른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정말 청와대가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의아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예. 그래서 저는 이 손혜원 의원 초현실적이라고 사건이나 그랬어요. 서영교 의원 사건이나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을 해당 직위에서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절차를 민주당 스스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나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럼 이해를 이건도 구할 수 청문회 있는 혹은 길이다. 특검 이런 주장까지 나갑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은 진상조사부터 해봐야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게 되었는지 진상조사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일단 뭐 청문회를 요청한다든가. 국회에서 뭐. 진상조사위. 아니, 자꾸 만들지 마시고요. 일단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한번 따져봐야죠. 근데 죄송합니다. 여당이요, 국회를 열질 않아요. 그래요? 1월 내내 국회를 열질 않습니다. 본인들 유리한 거나 좀 하자 그러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당이. 손혜원 의원은 투기 여당이- 아니라는데 전 재산 걸겠다는데 의원직하고. 여당이 예. 국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대표님한테도 질문도 했던데요. 예. 국회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예. 손혜원 의원하고 각을 세우실 생각은 없고요. 자꾸 예. 그렇게 유도하시고 그러니까 편파 방송이라는 얘기를. 저는 아니, 의원님- 원내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의원님도 실컷 제가 주장하셨으니까. 예. 원내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편파 방송 하시면 이제 안 나와요. 의리상 나왔는데 그러면 예. 저기 앞으로 저희 조금 이제 공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대표님의 저희가 문제를 주장도 제기하는 일반적인 것은 주장이잖아요. 문제를 네. 제기하는 것은 손혜원 의원이 예.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뭐 증여다 아니다 차명이다 아니다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본인이 거기에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사익이거든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자체부터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막판에 과거에 우상호 의원하고 피 튀길 때, 예. 그 표정으로 잠깐 돌아가시려고 하는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와주세요. 자주는 아니어도. 제가 인터뷰를 잘 나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라디오 인터뷰를 거의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나왔는데 이제 이 TBS도 대 TBS 방송의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공정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요새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너무 헝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KBS 5대 특위를 만들었는데 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서 정치도, 우리가 네. 뭐 제대로 경제를 살리자. 거부운동. 그다음에 뭐 우리 탈원전 저지하자. 이 탈원전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미세먼지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탈원전은 반환경 정책이다 해서 이 탈원전 저지 운동하고 그다음에 KBS 그런 거- 수신료 거부 운동하는 그러니까 거 수신료 아시죠? 거부요. 예. 네. 그래서 TBS 수신료 거부하시려고요? 그 아니 수신료 여기 수신료 없습니다만. 안 내니까. 근데 이제 청취 반대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래서 누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 뉴스공장도 그럼 돼요? 막 이래서 아, 뉴스공장은 공중파는 아니다. 응? 제가 그렇게 지상파 맞는데요. 예, 지상파는 아니다라고 제가 변명도 해드렸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께서 지상파 앞으로 맞습니다. 이제는 항상 야성을 유지하셨잖아요. 이 저희 당에게 조금 더 편파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나오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주고받는 인터뷰를 딴 데는 가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여기 인연이 나가면 있잖아요. 예. 저 손해라고 자꾸 그래서 안 나와요. 아니, 제가 훨씬 더, 저보다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자주 나와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기로 했는데, 길게 해가지고, 다음 순서가 다 쪼그라들었네요.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4분 내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외신 크게 보도됐고 철수하면서 미국이 터키에 내건 조건이 크루드 건들지 마라.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잠깐 중동 짚어보겠습니다.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분 남았습니다. 빨리 할까요? 자, 이란 그 학생들 제재 때문에 은행 이용 못하는 문제는 아직도 교착 상태입니까? 아직도 뭐 전보다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아, 좀 나아지긴 하나은행은 했습니까? 뭐 아직 여전히 요지부동이고요. 전반적으로 좋아진 거는 은행들이 이란어로 안내문을 작성해서 그전처럼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었고요. 아하. 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제한적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이란 사람들의 민심이 동요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우리 아중동국에서 열심히 그 이란 학생들을 만나서 위무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은행은 여전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요게 상황을 1분 30초 내에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1분 동안 전망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철수를 한다는 거죠. 시리아 예. 북부에서. 그건 알려져 있고. 예, 시리아 북부는 쿠르드 사람들이 한 200만 사는 지역들이거든요. 시리아에 쿠르드가 200만 정도 있습니다. 예. 터키 한 1,500만 있고. 쿠르드를 앞세워서 사실은 그렇죠. 반군과의 네. 그러니까 아니죠. 정부군과의 대결 그리고 IS 퇴치를 했죠. 미군이. 네네. 그래서 큰 역할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군이 떠나버리면 네. 쿠르드 혼자 남게 되는 거잖아요. 쿠르드 혼자 남게 되고 그다음에 쿠르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터키입니다. 터키. 예, 터키 내에 쿠르드 민족 해방하려고 하는 그 그룹이 PKK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내에서 쿠르드가 그 최대 소수 민족인데 분리 독립할까봐. 네,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터키 주장은 그 터키에 있는 쿠르드 독립군의 그 지부가 시리아다. 네. 네, 그리고 너 미국 알지 않느냐? 너네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터키에 있는 쿠르드를 테러 지원 단체로 지정을 해놨는데 걔네들하고 연관이 있는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한테 왜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가 밖에서 네네. 우리로 치면 상해 임시정부처럼 네. 그렇죠. 그 터키 내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 자극해가지고 뭉쳐서 분리 독립해가지고 터키 땅을 가져가면 어떡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는 이게 쿠르드 문제를 자국 내 안보 문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한테 우리한테 넘겨라 그 지역을. 근데 미국으로서는 넘기려고 그랬는데 여론이 안 좋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쿠르드에 대해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배신의 역사 길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죠. 1차 세계대전 때 독립시켜준다고 영국이 했다가 이라크에서 석유가 나니까 붙여버렸거든요. 이용하고 버리고 이용하고 네. 버리고. 이게 지금 뭐 거의 3번째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또 버리냐 쿠르드를 네. 이런 국제 비난 여론이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 안전존 네. 예? 쿠션을 만들자 세이프 존. 그렇죠. 그런데 그걸 쿠르드가 거부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쿠르드로서는 어떻게 되는 간에 터키가 들어오는 건 안 좋은 일입니다. 터키가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네. 세이프 존을 만들면 고까지는 들어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터키가 거기를 관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안전지대까지들. 아하. 그게 완전한 중립지대가 아니거든요. 터키가 거기를 관장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언제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그 존, 그 완충 존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유엔군이 온다든가 그건 네. 모르겠는데 그거를 완충 존을 터키가 다 터키가 관장한다는 관장한다는데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죠. 거기까지 진도가 나와 있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 사실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신 또 모시겠습니다. 네.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화재 위험 3대 겨울철 난방용품. 바로 전기 히터. 김어준의 뉴스 공장. 최근 국정 지지를 취해서 특이한 지점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20대 남성의 지지율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세대 전문가라고 언론들이 평하고 있는 서강대 사역가 전상진 교수님 모시고 이 20대 세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세대 전문가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하셨죠. 세대에 대해서는 한 뭐 2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때 처음 얘기하셨을 때 그 세대가 40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여전히 20대 세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거죠. 결국 20대 세대에 대한 관심이 왜 있는지를 좀 예. 간단하게 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20대는 한 2, 30년 있으면 말 그대로 특정 사회의 중추가 되겠죠. 허리가 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미래를 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0대 혹은 20대를 봄으로써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같은 것들이 숨어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가. 변할 것이냐. 그거는 그 20대 세대를 읽어보면 예. 그 특징을 안고 물론 예. 뭐 나이 먹으면서 좀 변하겠지만 그렇죠. 그 근간을 이루는 그 세대의 사고방식 네. 그걸 읽을 필요가 있다.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 10대나 20대에 대한 관심이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 보고자 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원망 아니면 기대 아니면 걱정, 우려, 희망 이런 것들이 비추어지는 전 스크린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네. 해석의 대상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세대 전문가로서 우선 그 20대 남성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얘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유럽에서도 많이 나오고. 유럽이라든가 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예.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동료 청년들에 비해서 좀 반응이 즉각적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동료 청년이라 하면 다른 나라의 같은 세대들보다 예, 예. 반응이 즉각적이다. 좀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형태를 좀 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반응이 즉각적인 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반응이 즉각적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피어 그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니면 동료 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구보다는 좀 더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 서로 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예. 빨리 확인해 보고 특히 SNS의 확산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 일종의 폐쇄적인 삶의 네. 생태계에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외부와의 소통보다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대의 때문에 어떤 특정 공간에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고립돼서 존재하고 서식한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갈라파고스네요. 그렇죠. 서구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더 개방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10대는 훨씬 더 10대끼리만의 문화가 그렇죠. 고립된 문화가 예. 있는데 그러고 나서 20대가 된 다음에 다른 나라의 20대도 물론 보수화되어 간다고 하는데 예. 근데 우리는 그 양상 중에 특이점은 20대끼리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를 살펴서 예. 일종 유행 같은 유행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나만 다른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네. 그것의 이제 핵심적인 모티브 아니면 동기라고 하는 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경쟁이 치열할 때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네. 불안할 때는 옆에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옆에 사람들을 봄으로써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따라하고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은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공통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까요? 그 말씀드리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업 1위가 된 지 꽤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물론 뭐 공무원 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안정성이나 매력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되죠. 측면도 네. 있지만 공무원이 희망 직업 1위인 나라가 그렇게 많겠는가. 많지는 않죠. 예.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업무가 있으니까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취업해야 할 때 선택하게 된 옵션 중 하나지. 그게 희망 직업 1위가 됐다는 게 그게 이제 이 현상하고도 결부시켜 보면 그렇죠. 예,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네.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그리고 경쟁에서 한번 뒤처지게 되면 두 번째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나. 예, 예. 그래서 더더욱이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노심초사 보게 되죠.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우리 20대는 그래서 유행에도 빠르고 예. 같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도 크고 예. 예. 남들이 한쪽으로 가면 같이 가는 경향도 크다. 그렇죠. 게다가 그 어떤 좀 나름대로의 골격 같은 것들이
저거 좀 덜 갖춰지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예. 특징인데 그게 뭐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보라고 예.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아니면 보수라고 얘기를 20대는 한다면 과거에는 대부분 진보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예. 지금도 아마 20대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은 여기서는 20대가 보수화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20대가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관성 같은 것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민주운동이라든가 학생운동이 그러니까 20대가 주축이 돼서 아직 뭐 부양의 부담도 적고 예. 그리고 아직 뭐랄까 맑고 그래서 정권을 상대로 정의롭지 않은 정권을 상대로 해서 예. 싸우고 하는 게 다 20대 몫이었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좀 변화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는 무슨 어떤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틀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틀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보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10대 청소년들이 가졌던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예.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극들이 다가올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응하고 대응하고 나름의 틀을 구축해야 되는 과업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식견과 탁견을 가질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기보다 즉각 대응하는 측면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어도 아니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외국인이라든가 난민이라든가 난민 여성이라든가 문제. 장애인이라든가 이른바 사회적 소수자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서구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나름대로 틀을 갖춰갑니다.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내가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난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더 강하고 소수자에 대해서도 좀 더 뭐 말 그대로 보수적인 어떤 반동적인 견해가 좀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대충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지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네오나치가 등장한다든가 또는 유럽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20대라든가 이럴 경우에 정치적 성향이 저렇게 되었으니 20대가 이르러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해석의 틀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자유롭다는 게 해석이 잘 안 된다. 어긋날 수 있다라고. 해석이 안 맞는다? 예, 안 맞을 수. 그런 틀로는 해설이 안 된다. 그런 틀로는 좀 무리한 부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데 똑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난민 같은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군다. 그럴 수 있죠. 일관성이 없다. 예. 그리고 또 난민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반대하는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군다. 예, 그럴 수도 있는. 공격적으로 군다. 그런데 그게 막 혼재해 있다. 혼재해 있다. 한 사람 하나도.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반면에 우리는 한 사람이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었다가 난민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가 또 다른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또 보수적일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보수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다 혼재해 있어서 전통적인 해석의 틀로는 잘 안 되더라 해설이.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그래요? 사실 지금 현재 20대 청년이 한 38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반으로 따지면 대충 190만씩 남녀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계층적으로 차이가 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날 거고요. 물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20대 몇백만에 되는 사람들을 하나의 틀로 그 사람들을 재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획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틀의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좀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아니면 연구가 좀 덜 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아, 연구가 안 돼서 해석이 예, 안 될 예, 수도 예. 있겠군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대단히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측면도 사람들이 그 연구 끝날 때쯤 30대에 돼 있을 거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연령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대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고정된 틀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양자 간의 어떤 충돌을 어려움. 예견할 수 있는 부분. 그 어려움을 다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차이가 있다. 좀 차이가 다르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20대 보수화를 얘기할 때 그 해석들도 다 맞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추세라고 한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 20년 전에 20대, 10년 전에 20대, 지금의 20대 계속 보셨으니까 예. 분명히 큰 차이가 생겼다. 큰 차이가 있죠. 예. 이게 전반적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5cm 간격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굉장히 흡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선호의 측면이 굉장히 강해서 이념적 지향이라고 하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측정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네, 것들. 인물 정치였죠. 예.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정치적인 지형에서는 아무래도 연장자들보다는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보다는 진보적인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측면에서. 20대가. 근데 하지만 이른바 생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 특히 여기서 이제 여성과 남성이 좀 갈라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전통적인 취향이나 아니면 선입견 아니면 관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강고하게 가지는 측면들이 있다. 특히 20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건데요. 아무래도 군대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군대도. 그래서 20대 남성, 만약에 우리들이 20대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19세에서 24세 혹은 29세 그리고 그 이후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기 전과 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사회에 다시 적응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는 서로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남자들 군대 가서 그 사회화가 되는데 군대 네. 문화와 네. 위기의 문화 이런 데 익숙해지고 예. 그걸 사회화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종의 사회화죠. 예. 예. 남성적 사회화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남성 시스템 사회가 예. 돼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큰 변화가 생긴다. 네, 그렇죠. 받아들이게 되고 물론 고등학교 때 폐쇄적인 공동체 생활에서 군대라고 하는 폐쇄적 공동체로 바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내적인 충돌 이런 부분들은 없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대신에 예. 사령관이 왔을 뿐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학교 문화가 군대 문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좀 뭐 권위적이다 아니면 위계적이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일관성이 자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진검다의 있어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군대가 강화시키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이런 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념은 진보적인데 이념의 진보성, 뭐 생활의 보성. 예, 그렇죠. 이념은 진보적인데 정작 내 생활에 있어서 부딪히는 각종 이해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예, 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좀 폐쇄적인 남성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사회화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념과 생활에서의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돌 없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이념으로는 아니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진보를 이야기하더라도 생활에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자연스럽다. 어쩔 수 없지 않냐. 예, 그렇죠. 이 위기 질서하에서 그러면 상명하복하는 거지. 예.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그 자기가 모순된 지점도 그냥 다 이렇게 무마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구의 청년들과 차이가 다시금 제가 보기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구에서는 어떤 일관적인 모습,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출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그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 간의 어떤 간격이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잘 조화롭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능력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뭐랄까요? 제가 너무 아부했나요? 20대에 대한 아부이기도 하고. 아 근데 20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 10년 전 넘게도 그런 식의 컬럼을 쓴 적도 있고 연구 작업도 한 적이 있는데 20대를 제가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0대 자체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가지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걱정과 우려를 20대한테 비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20대는 변함에도 불구하고 20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기대가 굉장히 나는 강했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죠. 묶여 있으니까 예. 네가 나서서 네가 데모도 나와서 대충 데모도 대신 좀 하고 해봐라. 예. 아니면 그거는 이제 이른바 민주화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이고요. 예. 그 이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이죠. 너는 왜 너만 생각하니? 네가 속해 있는 기업 아니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 스스로를 희생할 생각을 어떻게 눈꼽만큼도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꾸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대 청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예전보다 지금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알겠다. 네. 하지만 당신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혹독하게 단련과 그러니까 일자리도 훨씬 더 줄어들었고 네. 경쟁도 심하고 네. 그러니까 먹을 건 많아졌죠. 그렇죠. 20대가 희망찬 세대가 아니라 20대는 이 취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세대인데 우리한테 왜 자꾸 그런 걸 요구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훈계를 하고 꾸중을 하고 근데 그 훈계와 꾸중이라고 하는 건 욕을 하는 사람들이 10대, 20대 때 생각했던 것에 비추어서 아니면 자신들이 겪었던 것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즉 20대 때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21세기의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는 과거에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죠. 뭘 모르고 어른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기는 그러니까 겪어보지도 않고. 억울하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는. 그건 예전부터 항상 있었던 일인 것 같긴 한데 예. 자기가 겪은 걸 기준으로 해서 네. 자기가 겪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 훈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20대는 본인들이 겪었던 20대하고 전혀 다르고 네. 20대가 억울하다고 말할 때 그런 거 있죠. 왜? 남녀의 문제 얘기할 때 네. 그런 큰 차별을 겪던 세대가 분명히 존재했다. 인정하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네. 왜 그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남성들에게 네. 그런 부담과 또는 뭐 굴레와 혹은 가해자의 누명을 씌우느냐 이런 항변이 있어요. 20대에게.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를테면 가부장의 혜택을 난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네. 20대들이 네. 하는 얘기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를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학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해요? 공부를 잘합니다. 요즘은요? 그거는 국제 비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요. 예. 뭐 이를테면 과학, 수학 이런 부분 즉 남성들의 어떤 지배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과거에는 수 생각했던 있던 부분들에서도 요즘은 여성들이 앞서게 됩니다. 요즘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 그대로 시달리는 거죠. 다르군요. 예. 예전과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겪었던 학교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자기가 하는 자라온 그 남녀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가부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다르게 자기는 느끼고 자랐는데 예, 예. 30대, 40대 혹은 50대 그 세대가 겪었던 기준으로 자꾸 훈계를 하거나 네. 규정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근데 또 반말한다. 그렇게 따지면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답답하고 한심한 거죠. 뭐냐면 학교에서는 우리들이 더 나은데 사회에 나가면 우리들이 거기에 여전히 상응하는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남성 지배 사회 아니었냐.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그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 스스로는 또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는 거고. 그런 충돌이 있는 거군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이 문제가 사실은 세대도 그렇고
아니면 성 아니면 젠더라고 하는 것 언제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뭐 영원한. 예. 근데 그러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건강한 긴장이나 갈등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들의 차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예.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요것은 내가 양보를 할 테니 너희는 이것을 양보해라라고 하는 그게 뭐 식의 이상적인 해법인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차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든 이런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증폭시켜서 강화시켜서 정치적 개입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나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정치도 있다. 예. 그렇죠. 그건 또 다른 주제입니다. 예. 예. 그런 갈등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데 예. 그 갈등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치거나 혹은 사회에서 계속 논의해 가지고 풀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것만 집중 공략해 가지고 그걸 확대 재생자하는 정치도 존재한다. 네, 그렇죠.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 그것로 제가 작년 요맘때 책을 냈었는데 아무도 잘 안 읽어주십니다. 그걸 확대 재생산 해가지고 먹고 사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죠. 예, 불러주시면. 일반론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최고의 세대 전문가이긴 했는데 책은 안 팔리는군요. 예. 오늘 1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혜원 의원 관련한 논란과 관련 기사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화재 관련해서 이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영역이라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문화재청 전문위원 하셨죠? 예, 예. 예. 그리고 문화재 관련 일을 한 20년 동안 이상 해오고 예. 있습니다. 전문가시잖아요. 네. 오랜 활동 오셔서. 모신 이유가 뭐냐면 뭐 흔히 언론에서 축인이 아니냐 묻는데 그런 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부동산 전문가 아니시니까 예. 그게 아니라 이거 듣다 보니까 사건을 문화재와 관련한 이해가 있어야 옳다 그러다 판단이 되겠구나 네. 싶어서 문화재 왜냐하면 기자들도 잘 모르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사를. 예. 이번 기사에서 가장 잘못된 게 자꾸 지정문화재라고 계속 나오는데 지정문화재.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할 거야. 이 문제는 지정문화재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는 등록문화재예요. 큰 차이가 우리나라 있습니까? 문화재 제도에는 지정과 등록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라고 한다면 역사적, 장소적 여러 가지 고유성, 희소성 가치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지정문화재는 연도로 보면 적어도 100년 이상 돼야 된다. 조선시대 최소한. 그렇죠. 누가 봐도 저거는 문화재야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근대 문화재로 등록이 됐다라고 얘기한 건 50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아직 문화재는 아니지만 요거는 보존해 가지고 쭉 가져가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이게 등록제를 생기는 이유는 뭐냐. 지정은 그 문화재가 지정되면 손도 못 댑니다. 원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같은 경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가 7, 지방이 3. 그다음에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가 5, 지방이 5.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로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원형은 절대 유지해야 되는데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안에 적당한 개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문화재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의 개념 또는 보존해야 되는 거. 네. 그게 지정이라면 지정문화재고. 등록은 오래된 건물이군요. 소유주한테 오래된 그러니까 뭐 오래된 건물 50년은, 중에 이거 허물지 말고 유지해라. 예. 활용과 보존에 왜냐하면 예전에 국토국장 기억나세요? 기억하죠. 국토국장이 3일 만에 하루에 헐려버렸어요. 뭐 건국준비위원회 건물도 제가 보고 가서 막 눈물 날 정도였는데 그런 건물들도 이런 건물들이 사라지니까 또 이거 보존 지정한다 그러면 아주 뭐 다 반대거든요. 지정하면 왜 반대합니까? 재산 가치 안 올라가죠. 건물 손 못 대죠. 리모델링 못 하죠. 새로 뭐 짓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가장 많이 욕먹은 게 문화재 보존 운동을 하면서 황평호만 오면 우리 집값 떨어진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얼마나 멱살 잡히고 저 풍납투성에서 파묻힐 뻔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문화재는 상극이군요. 아, 그럼요. 저 심지어 테러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지정하면 예, 예. 아니 개발해야 되는데 또는 지금 손 못 댄다고 아까 얘기했죠. 개발 못하니까 예, 예. 주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그래서 또 그리고 이 왜 주변이 문제냐면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 국보나 보물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좀 다르지만 300에서 500m까지는 거기서는 신축이나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반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도 예전에 막 반대 어마어마하게 심했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서 세계유산 지정, 세계유산도 등록입니다. 세계유산 등록되는 걸 1950년대, 60년대 유네스코 가서 반대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설악산이요. 설악산이 아직도 세계유산 안 됐어요. 그런 이유로. 예. 그러니까 실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혹은 그 주변의 사람들 전체가 그거 지정하면 개발도 못하고 내가 사고 팔지도 못해서 그 재산사 손해가 있는데 그거 문화재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할까봐 허물어버리고. 그렇죠. 막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리는 게 한두 개는 서울에 국도극장, 피카디, 심지어는요, 등록문화재인데도 헐은 게 있어요. 피카디리 극장 같은 거 아시죠? 예, 예. 이거 등록문화재 된 상태에서도 헐었어요. 됐는데도? 제재가 안 받아요, 등록문화재는. 그러니까 등록문화재 아까 말씀드렸죠. 지정문화재는 헐면은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등록문화재는 가장 대표적으로 훼손한 거 뭔지 아세요? 서울시청 본관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등록문화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청 가운데 헐어버렸잖아요. 과거에 서울시. 네, 그거 구속 안 됐어요. 구속 안 됐어. 아니 구속이 아니라 법적 처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등록문화재는 굉장히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는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번에는 자꾸 지정하는데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팩트 체크 처음부터 틀렸다. 등록문화재다. 큰 차이가 있군요. 네,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계속 지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등록문화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제약이 덜한데 팔 수도 있고요. 개조도 30% 가능하고 단 국가에서 보조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공개해야 될 범위 안에서 공개를 해야만이 보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리비.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거를 구입해서 다 수리했죠. 창성장 같은 했죠. 경우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창성장은 문화재 등록 안 됩니다. 너무 많이 개조해서. 쉽게 말하면 손혜원 의원은 불만일 수도 모르겠으나 만약에 나중에라도 안 되면 그러면 창성장은 문화재 등록 안 돼요. 안에 변형이 너무 심해요. 그 지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럼 돈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원한다는데 저는 그래서 왜 자꾸 팩트를 틀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등록문화재가 되면 거래 가능하고 수리도 가능하고 조금 리모델링도 돼요. 이 건물을 없애지만 마라.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불편을 좀 최소화해서 없애지만 마라. 대신 우리가 예를 들어 고칠 때 좀 지원해 줄게. 아니, 고칠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이 집을 공개를 해야 돼요. 일반 시민들한테 국가가 30% 지원해 주는 만큼 대신 공개해라. 그러니까 공개 안 하고 자기만 딱 살면 그것도 지원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 공개를 해야 돼요. 가정집은 안 되는 거네 그러면? 가정집도 일부는 그래도 요즘은 굉장히 사는 집에 가서 벌써 문 열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공개 의미는 그 등록 문화재가 되었고 그 공금이 들어갔는데 그 말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만들어라는 거다. 그러니까 가정집이라고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게 기본이네요 원래는. 그렇죠. 공개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공개하지 않으면 그거 사실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썩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적으로 이제 그래도 그 너무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그러면 그 지원의 관점에서는 그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그 구입했다고 하는 건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까 창수장관은 안 된다고 하셨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본인 주장도 나는 지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애초부터 그래서 이미 다 개조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중요한 관점은 이제 우리가 보면 문화재를 지정하든 등록하든 다 개별적으로 건물 하나씩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2007년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점 단위 문화재 지정해서 면 단위로 넓혀달라. 점이라는 건 건물 하나. 그럼 건물 하나만 딸랑 지키면 옆에 있는 거는 비슷하게 있는 건 다 헐어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냐.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좀 면 단위로 해보자. 그래서 서구 개념에 보면 오래된 건물 중심으로 보면 에코뮤지엄 같은 게 있거든요. 에코뮤지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용인 민속촌 가보셨죠?
예, 예. 그 용인민속촌은 조선시대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살짝 뒤에 가면 라디오 듣고 다 뭐 아시잖아요. 하지만, 예. 예. 그렇지만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만 예. 정말 에코뮤지엄은 생태박물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람들이 그대로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형태나 생활 모습이나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건물을 박물관화하는 거군요. 네. 예. 용인민속촌도 하나 예지만 예.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만든 않습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북촌이다. 실제 주민이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북촌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밤에 다 불이 꺼져 있거든요. 강남 분들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상업화됐죠.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가 에코뮤지엄이라는 건 주민이 살면서 그렇죠. 주민이 박물관해하는 좋은 얘기가 있죠.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 있죠. 직접 주민들이 사시죠. 그쵸, 근데 그쵸. 그 시대 모습 유지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넓게 보면 안동 하회마을은 에코뮤지엄. 그다음에 경주 양동마을도 넓게 보면 에코뮤지엄 개념이죠.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예. 보면은 집이 14채다 15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숫자 때문에도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죠. 예. 근데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뭐 8평, 4평 또 심지어는 박물관을 만들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따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 예, 구입한 데가 보니까. 그 전체 면적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점 단위에서 면 단위로 좀 넓혀서 등록을 하자.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목포 역사문화지구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경주 같은 경우도 신라 왕경지구처럼 이렇게 넓은 단위로 하는 경우가 개념을 많아요.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열평 이런 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로 에코뮤지엄을 박물관 만들려면 그 건물 하나로는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건물들을 점처럼 연결해서 서로 연계된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는 거죠. 그게 에코뮤지엄의 개념인데 자꾸 10채, 5채 하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해? 살치 그 15채 다 합해봤자 박물관 하나 박물관 제대로 만들려면 한 1000평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더 사야 이거 되겠죠. 4평짜리를 왜 했나 이게 무슨 수사 가치가 있다. 오히려 지적을 한다면요. 그게 아니라 그 연결된 그 작은 것들을 하나의 에코뮤지엄 단위로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고 면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가 커다란 오픈된 박물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 이익을 노려서 문화재를 지정이나 등록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되는데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문화재 주변에 절대 개발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발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다음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발굴하고 이제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하면 그 지역에 뭐가 들어선다라고 정보를 미리 아니까 그 사람들끼리 야 이거 땅 사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지정되거나 등록이 되면 그 주변에 개발 이익이 있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이상 문화재 보존 운동하면서 문화재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저 파묻힐 뻔한 게 몇 번이고 테러를 몇 번 당했는데요. 저를 묻으려고 그러더라니까요. 묻으려고. 왜냐하면은 내 재산권을 방해하니까. 그렇죠. 전원만 오면은 놈이라서 죄송한데 전원만 오면은 이게 개발도 안 되고 내 재산권 방해되니까 황평원 몰아내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건 팩트체크가 그러니까 실상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처음 일어나는 일이 문화재 가지고 투기를 한다? 물론 뭐 문화재 가지고 대팔아 갖고 투기하는 건 저는 한 명은 봤어요. 한 명이요? 저기 어디를 봤냐 공무원이었는데 함양에 허삼둘 가옥이 있어요. 오래된 종가인데 이거가 경매로 넘어가니까 공무원 부인이 사가지고 다시 그 공무원 지자체에다가 4배인가 5배로 사라. 근데 이건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해직이 당했어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저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그 문화재 지정에서 이게 투기되고 돈이 벌어진다? 저는 뭐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문화재 지정하면 괜히 돈 벌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실상은 그게 정반대군요. 실상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글도 보고 댓글도 보고 쭉 보면 이겁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전부 손해인데 왜 투기가 되고 이익이 되냐 이 얘기가 아주 지배적이에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 그 개발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로.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개발도 짓고. 아니고 그대로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네. 알아서 예를 들어 거기를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뭐 그 재개발 조합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다음에 어저께 보니까 뭐 그 동아약국인가 그 목포의 5.18 민주화 운동 예.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여기를 뭐 지역의 5.18의 기념 공간을 만들었는데 왜 칼국수집을 하냐 그러는데 전 약간 이 부분도 되게 애매한 게 5.18 전남도청 시민군 가장 많이 사망한 곳 있죠. 그거 광주 시민들 문화단체에서 다 헐러할 때 제가 10년 전에 가서 이거 헐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싸웠는데 결국 그래서 3분의 2만 존치했거든요. 정말 존치하고 싶으면 저는 손혜원 의원한테 저라도 부탁 한번 해볼게요. 따로 해서 여기는 보존해야 되자. 그런 노력을 해야지. 어저께 보도에서는 갑자기 투기다. 그다음에 차명거래다. 갑자기 이익 충돌이다. 어저께 보도에서 보면 너무나 개념들이 이상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소장님, 게.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 사안이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양쪽이 다 목숨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론을 들었고요. 네. 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모실 기회가 다시 모시기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산업용 분진 마스크 건강에 매우 호럽습니다. 예. 그런 문자들 많이 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제 시간 다 지나갔어요. 네. 아니 이제 앞에 예. 소장님이 흥분하셔가지고 본인의 예. 전공 분야다 보니까 네, 하셔야죠. 오늘 주제가 뭔지 예. 명태. 명태요? 네. 오늘은 골목식당 얘기 안 합니까? 골목식당? 요즘은 골목식당에 대해서 비판 기사가 꽤 많더라고요. 그거 사실 진작부터 하셨는데 그때는 혼자 욕을 다 드셨고. 그러니까 지금 그 골목식당 짧게 이렇게 평가하자면 그래요. 지금 그 두 식당, 그러니까 피자집하고 고로케집이 욕만 잔뜩 먹고 쉽게 말해서 국민 욕바지가 되고 난 다음에 솔루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식당 하시는 분, 뭐 저같이 이제 식당에 대해서 이제 자주 들여다보고 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 사람 딱 보면 아 식당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냥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옵니까? 뭐 주방에서 일할 분들, 홀에서 일할 분들, 그냥 카운터에 앉아 있을 분들, 식당 운영할 그렇죠. 분들 다 이게 구분이 성격과 돼요? 그 자질 뭐 이런 걸 보면 기질이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식당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체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성격, 그런 것 같습니다. 자질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저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 능력 자질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식당 하면은 손님하고 대판 싸우죠 맨날. 뻑하면 싸우겠죠. 예, 그 자세로 밥을 그걸 먹으면 안 돼. 이 반찬을 먼저 먹어.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제가 보기에도 그 두 분은 사실 식당을 다른 일을 하실 분들을 다른 일에서 오히려 더 크게 예. 잘할 수 있을 그런 다른 능력을 볼 자질이 수도 있더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사실 뭐 시간도 솔루션 없는데 이 얘기를 주고 다 하실 거예요. 솔루션 주고 뭐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안 맞다 본인에게는. 그렇죠. 이 업종이. 쭉 보다가 이거는 이분한테 뭐 솔루션 줘가지고 뭐 이렇게 식당을 계속 경영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싶으면 그 분량의 것을 다 통으로 다 날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두 분이 욕만 먹고 그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 그 골목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왜 방송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찍습니까? 응? 언제 다시 찍습니까? 그거를 매주 내놔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방송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요새 그래서 있겠지만은 응원의 메시지가 좀 늘어났습니까? 뭐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욕 먹은 건 그냥 먹은 거고 이전에 했던 말이 이제 조금은 일리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다시 와서 그때 내가 미안해요라든가 아니면 칭찬하는 말은 없군요. 그러면 한번 욕한 것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집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황교안 선생님이 그냥 미운 거예요. 왜 그리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출연자들한테 욕만 잔뜩 하게 만든 방송으로 그냥 끝난 거죠. 근데 저는 1분 남았는데 오늘 주제도 한마디 하시죠. 명태인데. 예. 이거 마무리하죠, 이거.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는 그 일반인 출연자한테 욕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일반 출연자가 방송에 나와서 욕을 잔뜩 먹는 이런, 그리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으로 끝났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것은 그 앞에 이렇게 벌써 보였거든요. 이미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시청률 나온다고 몰아붙이는. 명태 얘기도 그래서 잠깐 걸치고 끝내죠. 어린 명태를 못 잡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예 명태를 못 잡게 지금 금지시켜 놨습니다. 아예? 예. 그래요? 예. 명태를 잡지 못해 이제? 지금 이제 조금씩 이게 열심히 인공 부양을 해서 키워놓은 것을 양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동해 바다에다가 이렇게 방류를 했죠. 방류. 명태가 씨가 말라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잡히니까 어민들이 조금 욕심을 내요. 그래서 이제 명태를 많이 잡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시 그 명태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명태 잡지 말자는 그렇죠. 캠페인입니까 오늘은? 2년 동안 명태 잡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우리 서로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아야 돼요.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희망찬 서울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다짐입니다. 소통과 협력, 감시와 견제의